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는 바로 지코이 95대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받게 되고, 우리가 2000년까지 2000개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자 하는 결의를 이따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한국이 미전도 종족 선교의 후발주자지만은 세계 흐름 가운데 앞장서가는 그런 어떤 선도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정말 어떤 교단에서는 2000년까지 몇 명의 종족을 입양하겠다, 어떤 교단을 뭐 하겠다, 뭐 어떤 선교에서 그러니까 각 교단 및 선교 단체별로 입양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종족 숫자들이 쭉 이렇게 제시가 됐었어요. 제시가 돼가지고 입양 운동을 하고 또 입양 예배도 드리고 또 입양한 다음에는 그 종족에 대한 어떤 나라별 태극기도 꽂고, 아니 그 나라의 그 기도 꽂고, 그 나라의 어떤 뭐 국가가 되겠죠. 국가도 부르고 또 그 종족에 대한 의상도 입고 하면서 교회별로 페스티벌도 하게 되고 또 선교 어떤 대회도 하게 되고, 상당히 이때 종족을 입양하면서 한국 교회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세계를 향한 어떤 큰 비전을 품으면서 한국 교회가 이때 폭발적으로 함께 선교와 함께 부흥하는 것을 이때 우리는 다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교 동탐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구체화되고 선교 전략도 나오게 되고, 여기에 후속 조치로서 타겟 2030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미국에서 갈렙 프로젝트를 통해 미전도 종족 도시 리서치를 제일 먼저 한국선교연구원에서 이 훈련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이때 같은 해에 미전도 종족 입양본부가 지금 물레동에서 저로진 박사에 의해서 최초로 세우게 되죠. 크림이 했던 역할이 많아요. 한국은 크림이 했던 게 많고, 크림과 그 다음에 KAAP가 어떤 한국 선교의 마중물이 되는 어떤 큰 흐름과 방향을 제공했던 어떤 선교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AAP는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입양 운동과 병행해서, 입양했으면 정탐 훈련을 해야 되니까 정탐 훈련에 대한 또 훈련이 진행되고 이거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서양에서 있었던 어떤 문제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족과 도시 선교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실제로 가서 리서치를 하면서 한국 교회는 세계가 하지 못했던, 세계의 약점이 가지고 있었던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을 한국형으로 한국에 맞게끔 바꾸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 파발마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때 선교 정보들이 파발마를 통해서 제공됐던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코이 95로 인한 미전도 종족이 활성화됐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96년에 미전도 종족 선교대회 때 96년 11개 교단이 참여를 했죠. 1200명이 모여서, 또 97년에는 목회자를 초청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 대회를 서울, 부산, 경남에서 열리면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자, 이때만 해도 모든 교회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냈어요. 교회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 어떤 선교 대회가 있다, 어떤 선교 포럼이 있다면 대부분 교단 목사님들이 참석했어요. 선교의 뜻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위주로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를 했죠. 그런데 이 일 이후로 지금 보면은 KWM에서 선교사 지도자 포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선교 대회도 하는데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거의 참석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 실무자들, 교단의 선교 실무자들은 참석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로 나가는데 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앞장서서
미조도 종교 입양을 하고 전방 개척을 하고 타격 이공 상국에 대한 어떤 앞장서서 하는 이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교는 3요소가 있다.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지다. 다 중요하지만 교회가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는 담임 목사님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 데 가서 같이 선교의 흐름을 듣고 선교 전략을 이해하고 교단이 해야 할 일, 또 자기 교회에 해야 할 일을 판단해서 미조도 종족을 입양하고 입양이 됐다고 하면 그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종족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담임 목사가 직접 그 미조도 종족에 가보기도 하고 갔다 오면 뭐가 변화가 있거든요. 그럼 청년들도 보내게 되고 청년들 비전 트립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번에 뭐 여름방학 때 청년들을 비전 트립을 보내려고 하는데 뭘로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와요. 근데 저한테 물을 내용이 아니죠. 종족을 입양했다고 하면 그 종족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청년들 물론 교회 재정도 있고 뭐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성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비전 트립을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미전도 종족으로 갔습니까? 입양한 교회로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주로 이 동남아권으로 거의 동남아권으로 대부분 비전 트립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 역량도 그쪽으로 더 많이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중복 배치도 되는 거고. 그것은 역시 96년도, 97년도 교회 목회자들이 이 전도대에 참석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전략을 나누고 또 입양한 그 종족들을 할당받고 같이 정보를 공유했던 이런 어떤 운동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은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세계 선교의 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을 바꿀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인데 내 일로 바꿀 때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건 전도와 선교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고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오직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미도동족을 향해서 우리 시대의 미도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구체적인 전략이 또 전술이 방법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또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현재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보니까 한국 그 선교의 가장 문제가 바로 중복 투자였었어요. 뭐 심지어는 보고에 의하면 93%가 굳이 가지 않아야 할 지역의 선교사들이 함께 거기서 사역하고 있다 하는 그런 뭐 데이터까지 한번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 투자가 제일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템포리 지역에 고루고루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에 입양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방개척 선교를 하자 하는 것이 타격 2030이에요. 그러니까 타격 2030의 중복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됐던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지코이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대회는 지코이 대회예요. 우리는 다만 이제 내셔널로 바꾼 거죠. 내셔널. 그래서 앵코이 대회로 바꾼 거죠. 지금 우리가 앵코이 대회 7까지 갔죠. 앵코이 대회의 핵심은 앵코이 대회는 이제 4년 만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선교 지도자 포럼은 매년 하고 4년마다 한국 세계 선교 전략회의가 앵커 대회거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 전방 개척과 미전도 종족 문제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구체적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는 그 이전 동원 참여의 운동 측면에서 AAP로 처음에 전개가 됐죠. 그런데 2003년 미전도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하, 이게 어떤 전략적 분담을 해야 되겠다. 그게 카스 전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10년 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카스 전략을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이쪽 북인도라든지 이쪽에서는 카스 전략에 의해서 할당을 받아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된다. 카스 전략은 한국의 독창적인 선교 전략입니다. 카스는 실제 선교 현장을 가진 선교 단체와 선교사들이 93%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거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한국적 선교는 전방 개척과 미전도 종족 쪽으로 참여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카스 전략이 나온 거죠. 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서구가 이제 미전도 종족을 하면서 미전도 운동을 하면서 그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을 같이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도 중복 투자를 고민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처럼 그들도 같이 고민을 했어요. 또 그들도 목표를 정해내는데 왜 목표가 달성되지 않느냐. 2000년까지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다 보니까 이제 FTT가 나온 거죠. 그리고 미전도 종족 중에서 구체화 좀 해보자. 더 구체화하자. 10만 이상의 그런 어떤 동일 집단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큰 집단이 있는데 그것이 들어갈 수가 없고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고 비자도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우선 복음화 돼야 미전도 종족이 함께 복음화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제 FTT까지 가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지금 FTT와 SNL로 계승됐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현재 어느 나라의 어느 종족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복음화율은 어떻고 그 중에 개신교 비율은 어떻고 또 무엇이 문제고 또 무엇이 강점이냐 장점이냐 하는 것을 뭐 그냥 집 앞 마당 보듯이 다 보고 있죠. 이런 것에 이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패트릭 존스턴입니다. 이분이 큰 역할을 했던 거죠. 2007년에 미션 프론티어라고 하는 책을 발행하면서 이분이 15권역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권역들이 하나하나의 이제 종족과 국가를 묶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시 미국 랄프 인테 선교센터에서 데이터하게 되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구체화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세계 교회와 선교사들이 적용을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실제 정보가 많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상충점도 있고 또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패트릭 존스턴은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했던 내용들 역시 세계 현장에서도 같이 고민을 했던 거죠. 10가지 내용이 지금 1번부터 시작해서 10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약해서 다시 이제 셋으로 정리를 합니다. 선교 전략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상황화와 내부자 운동 같은 것이 발생하는 그 원인 같은 것이 여기 다 있죠. 자, 이 10가지 내용을 3가지로 다시 요약해서 정리한 거예요.
서구인들은 태생적으로 분석적 사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뭘 목록화하는데 아주 탁월해요. 몇 종족이냐, 몇 퍼센트가 복음화됐느냐 하는 정량화 어떤 철학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것이 마치 어떤 정확한 정보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가보니까 그 정량화가 안 맞다고 하는 거죠. 그 데이터가 실제는 안 맞던 거예요. 현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10가지 내용을 분석하면서 첫째로 이제 들게 된 거. 두 번째 중요해요. 미전도 종족 분류가 언어와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명이 됐어요. 그런데 언어와 문화가 그들의 모든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또 지배를 받을 정도 있고 계속 종교는 바뀌게도 정치도 수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종교도 수없이 바뀌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됐다가 이슬람 국가가 되고 이슬람 국가가 됐다가 다시 힌두 국가가 되고 뭐 계속 종교가 바뀌잖아요. 어떤 정치에 의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존 스톤에게 의해서 그 알고 있던 그 정보 전략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은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위험을 초할 수도 있다. 또 잘못하면 오해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최고 좋은 선교 전략은 현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그 전략을 가지고 그것을 모아고 다시 정보하고 데이터한 것이 국가 전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국 선교 전략이 되어야 되는 것, 세계 선교 전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전략 단위에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공유된 여러 가지 전술이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 단위에서 해야 할 전략과 또 현장에서 꼭 적합한 전략,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어떤 효과적인 전략, 실현적인 전략이 되는데 패트리 존 스턴이 제시했던 이 15번역에 대한 전략, 그것만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상충 요소가 많았다 하고 드디어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국제화되고 디아스포라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동이 많은 거예요. 쿠르드족이 터키에 살다가 이쪽으로 갑니다. 유럽 쪽으로 갑니다. 또 세계가 국제화되면서 많은 이동을 해요. 그 디아스포라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런 전략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서 드디어 나온 이론이 지역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사람 개념이다. 이런 어떤 새로운 전략의 개념이 여기서 나왔던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 문제점을 이제 3가지로 다시 정리한 것을, 즉 이들의 세계 선교사들이 고민했던 것이 우리도 똑같이 고민했던 거예요. 똑같이 고민하면서 그들의 고민했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또 한국형 어떤 선교 전략을 다시 만들어야지. 그것이 도시화 종족 선교입니다. 종족도 굉장히 중요하다. 종족의 특성이 있다. 종족의 고유 어떤 선교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종족들이 도시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화되는 이 안에도 종족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종족과 도시가 그냥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떤 미저도 종족을 연구할 때는, 어떤 종족을 연구할 때는 그 종족의 이동도 봐야 된다. 그 종족이 계속 거기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중국에서도 이제 조선족 하게 되면 자치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퍼센트는 잃어버렸습니다만 아마 75%를 기억하고 있는데, 한 종족이 75% 된다고 하면은 자치주로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조선족이 자치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상해라든지 연태라든지 뭐 이쪽에 막 국제화되고 도시하면서 특히 한국이 이렇게 되면서 조선족들이 다 이런데 저런데 흩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남아있는 조선족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족, 흩어져 있는 조선족, 이 조선족들이 도시와 내려왔어요. 지금 청도로 갔습니다. 아니면 한국으로 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머무르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그들이 또 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가 바뀌는 거죠. 그들의 종교가 바뀌는 거죠. 그들의 접근 방법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족을 연구할 때는 선교 접근에서는 그 종족들이 움직여서 살고 있는 주 도시와 또 그 종족을 같이 연구해야 정확한 어떤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낸 이것이 도시와 종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발행하면서 우리는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국가에서는 종족으로 포커스는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전략적인 선교의 중복 투자의 문제를 해결되는 중요한 방향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가보니까 종족 그룹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로 가보니까 현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적 지역적 요소가 잘못하게 되면 큰 종족 위주로 보게 되면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죠. 세부적인 건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또 그 종족들이 살고 있는 정치적, 종교적 배경과 환경, 경제적 환경,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종족과 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대부분 보면은 어떤 중국이나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시아 지역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또 인도권은 얼마나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러시아 영향을 CIS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즈벡 선교를 한다, 까작 선교를 한다. 그런데 그들이 썼던 용어는 러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특성, 러시아 종교가 뭐냐? 동방종교다. 그러면 이들이 동방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까작이라 할지라도 동방종교가 있었고 그들의 종교가 있었고 개신교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새로운 어떤 선교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랍도 마찬가지죠. 아랍도. 무슬림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동 무슬림, 말레이시아 무슬림, 인도네시아 무슬림 다 다르잖아요. 그들이 꼬란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샤리아법에 의해서 무슬림이 된 거거든요. 그 샤리아법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치와 그들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다시 만든 것이 샤리아법이거든요. 그럼 샤리아법만 적용받고 있는 무슬림이 있는 방면에 거기에는 또 다른 종교도 있고 또 기독교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혼합된 종교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분권화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연구를 해야 되고 종족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관문도시를 통한 종족 선교라고 하는 내용이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98년도에. 관문도시를 통한 종족 선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선교 현장에서 도움이 됐고 또 이런 정보를 가지고 가면 실수가 최소화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정말 한국 선교사가 교단의 선교사가 자기가 가야 할 그 선교 지역의 관문도시를 통한 종족 선교 이런 내용 이런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고 갔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선교 훈련을 받을 때에 이미 내가 어느 선교 지역에 간다, 어느 종족이다 하는 것이 정해졌다고 하면은 그 종족에 대한 그 종족의 관문 도시에 대한 그것을 충분히 습득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선교 철학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선교 국가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선교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경향도 많죠. 그러니까 전략과 이 훈련과 행정과 동원과 이론은 항상 같이 통합적인 어떤 계획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 전략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교단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교단은 어떻게 보면 전략제대 아닙니까?
그래서 교단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시니어 선교사들도 있고 현장 전략을 해야 되니까 선교 전략가도 있고 선교 행정가도 있어야 되고 후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수많은 고급 자원들이 함께 전략과 행정과 이것을 끌어가야 하는데 실제 GMS나 뭐 이런 메이저급 교단들은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교단이 더 많죠. 그렇지 못한 선교 단체들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어떤 데이터가 있고 전략이 있고 또 이런 아티클이 있고 이런 분석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소개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많은 실수도 있는 것이고 중복 배치도 나오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건 이런 내용들이 목사님들에게 소개가 돼야 되는 왜? 선교의 출발점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사실 선교하게 되면은 이러이런 여건 때문에 오신 선교사님들 후원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여건이 된다고 하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기까지 어떤 좁은 의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선교적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선교의 범위가 목양 차원에서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목회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큰 과제고 이런 과제가 전략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전략이 말단 제대까지 다 동원될 수 있도록 홍보되어야 되고 동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건 우리가 깊이 참 연구해야 할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카스 전략.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맞는 패트릭 존스턴의 그 15개를 우리는 12개로 다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한국 세계 서교회 KWMA를 중심으로 해서 엔코이 때에 이런 것을 같이 나누고 카스는 3가지잖아요. 중복 경쟁을 피한다. 그래서 번역별, 도시별 책임과 분담을 시킨다. 종족별 책임을 분담시킨다. 선교 사역 기능별 책임과 분담을 시킨다. 크게 이거죠. 그러면서 전반개척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책임을 주고 분담을 주고 그러면서 중복해치는 자연적으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타격 2030이에요. 타격 2030은 어쨌든 선교 지역을 전반개척 지역과 일반 지역으로 구분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디아스포라까지 이제 포함시킨 거죠. 일반 지역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반 개척 지역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 개척 지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제화됐기 때문에 도시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종족이 거의 들어가 살기 때문에 미저도 종족, 미개척 종족이 거의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한 거죠. 똑같은 거죠. 한국은 선교 대상 국가가 아니죠. 기독교인이 벌써 어쨌든 뭐 17%, 18%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은 전도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 지역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선교 현장이라고 왜 지금 국제화되면서 250만이 들어와 있으니까 난민이 들어와 있으니까 세터민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큰 어떤 세계적인 흐름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냐 그러면 교회의 어떤 선교적 목회는 넓어지는 거죠. 대상도 많아지는 것이고 기도도 넓어지는 거고 비전도 커지는 거고 청년을 동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많은 거고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IT 선교사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기도 선교사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100만 평신도 자비랑 선교 사역화가 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여기서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카스 전략이 이제 바로 그거예요. 한국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만들었던 카스 전략이고 이것이 우리는 이제 12개로 구분을 했던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두세 개 했지 않습니까? 힌두권을 했지요. 그 다음에 서남아 무슬림권을 했지요.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인도차이나라든지 동남아 무슬림이라든지 카스피아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아라비아라든지 레바트권이라든지 북부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고루고루 우리가 다 사실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선교 전략 안에 들어가 있는 실질적인 선교 내용이지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학습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을 알아려면 꼬란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들의 종교를 알아야 되고, 이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는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전략가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선교 행정가도 필요하고, 현장에 나갈 현장 선교사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잘 교회를 동원시켜서 하는 선교적 목회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각각 다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누구든지 다 선교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전략 체제. 그러니까 행정, 전략 밑에는 행정이 있고 기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화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행정 전략,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이것을 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THM 학생들이 이것을 고민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실제 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또 발표도 해가면서 또 현장 선교사들의 이견으로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좀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이론만 가지고 쭉 읽다가 보니까 저도 답답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할 텐데, 아무튼 이것이 폐파화 됐으니까 대부분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정도 들었던 내용이고 또 이미 접했던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을 읽으시면서 또 제 강의 내용을 슬쩍슬쩍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자기화해야 됩니다. 자기 학문화, 자기 철학화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어떤 목회적 선교 철학, 또 목양적 선교 철학, 어떤 선교 전략가로서의 준비, 선교 행정가로서의 준비,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고 또 비전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좋은 학습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FTT 현황이에요. 한번 자주 소개했습니다만은 이 도표는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미전도 종족 내에 미접촉이 있는 거죠. FTT가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전략을 집중해야 되겠죠. 100종족 이상 가지고 있는 미전도 종족 국가는 뭐 방글라데시, 뭐 브라질, 중국, 수단,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또 10종족 이상 비접촉 국가이죠. 갖고 있는 중국이, 또 사우디, 수단, 터키, 뭐 인도가 제일 많죠. 10만 이상의 종족을 가지고 있고, 에디오피아도 있고, 프랑스, 인도네시아, 프랑스, 그런 종족이 들어오다 보니까 프랑스를 그러니까 뭐 캐톨릭 국가로 봐서는 안 돼. 거기도 역시 똑같은 비접촉 국가의 어떤 대상들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죠.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그 중에서 인도 북부권에 639종족 중에서 310이 있으니까 2분의 1이 인도 북부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북부에 대해서 더 집중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카스 전략이 필요하고, 거기에 더 많은 비전 트립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 많은 정탐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종족을 입양해야 되고, 또 교회 개척 팀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교회의 어떤 선교 철학, 개인의 선교 철학에 반영이 돼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전체적인 건 다 봤어요. 그럼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UBF는 어떻게 했느냐, 인터컵은 어떻게 했느냐, 어떤 교단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교단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교단과 선교 단체들, 그리고 한국경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떤 한국경 선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샘플별로 몇 가지만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는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려고